자, 여러분들 오늘은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컨저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대의과학에서 쓰기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들로 온도라든지 뭐 이제 압력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다시 표현해 놓은 것이 이제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기과학 연구, 역학 연구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혹은 온도와 관련된 한 축을 담당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뭐 좀 어떻게 잘 표현하는 그림이 있나 해서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라고 이렇게 쳤더니 컨저베이션이 영단어로 이제 보존도 있지만 이제 뭐랄까 아낀다라는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 자연 보존 뭐 이런 느낌의 그 보존의 의미도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을 어,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US 뭐 파워 앤 라이트라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아끼자라는 컨셉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뭐 이런 그림을 그려서 냈다고 해요. 뭐 근데 어린이가 그린 것 치고는 너무도 완성도가 높아서 어, 가져왔어요. 그냥. 하지만 뭐 오늘 배울 수업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림이긴 해요. 여기서의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 얘기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느낌이고 어, 우리는 이공계니까 자 이공계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관계없는 그림이에요. 그냥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에너지 컨저베이션 of air 그러니까 에너지 컨저베이션 for air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이제 좀 유니버설한 법칙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뿐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컨셉인데 요 컨셉을 뭐 이제 고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고 뭐 이제 다른 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뭐 다양한 것 중에 그래서 대기과학 이제 공기의 흐름을 다루는 대기과학에서 어떤 형태로 쓰이는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인터널 에너지. 도대체 공기의 인터널 에너지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컨셉이 있어서 공기에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면 그게 일부는 내부 에너지로 남고 일부는 밖에다 일을 해준다.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그러니까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의 요점은 사실 요것뿐이에요.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Q라는 만큼 어떤 닫힌 개에다가 혹은 공기에다가 Q라는 만큼 닫힌 개는 아니죠. 어떤 공기 덩어리, 어떤 질량 덩어리에다가 Q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그 일부는 어, 내부 에너지로 남아 있어야 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기여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밖에 일을 해주는 데 쓰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 밖의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의 합이 결국은 에너지는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 방정식도 아니죠. 사실 요 개념이죠 거의.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요거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대기과학에서 많이 쓰는 이제 방정식 형태는 이런 형태죠. 우리는 온도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기 온도의 변화율이 도대체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방정식으로 이제 유도하게 되는데 결국은 요 식을 컨셉을 좀 다른 컨셉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대기 과학을 위한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은 이런 폼을 가져요. 오케이,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폼이에요. 다양한 폼이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파퓰러한 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봅시다.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 이제 뭐 에너지 컨저베이션 뭐 요거부터 합시다. 요게 더 중요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게 될 개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이었죠. 예를 들면 이것도 지울게요, 그냥. 자, 이거예요. 우리가 쓰게 될 건. 우리가 쓰게 될 컨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게 1v 1을 하고 나면 그 남은 양은 다 내부 에너지로 남아 있어야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항상 이거랑 같아요. 외부에서 가해준 1과 같아야 된다라는 컨셉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기과학에서 뭔가를 다룰 때 지구의 공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조금 다루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공기의 질량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단위 질량당으로 많이 표시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공기 1kg당의 컨셉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공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1kg당 얼마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딱 손에 잡히는 만큼의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일정량, 우리가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위 질량당으로 할 거고, 그리고 단위 질량당으로 표시를 하면 뭐 얘랑 좀 기호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n분의 q를 그냥 단위 질량당이라는 관점에서 n분의 q를 그냥 스몰 q라고 쓸게요. 그래서 지금 다 대문자로 썼는데 이 대문자는 전체 양이라고 따진다면 소문자는 그냥 그거의 단위 질량당 값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n분의 q를 그냥 스몰 q라고 쓰고, 그냥 우린 이쪽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이 방정식 그냥 순서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바꾸고 q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근데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이제 사실은 뭐 설명하겠지만 CVDT로 나타나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만큼이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만큼이다. 사실은 우리가 컨셉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내부 에너지와 온도가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내부 에너지하고 온도는 어떤 비열이라는 비례상수가 있고, 그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하면 결국은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 되죠. 그리고 다음 컨셉은 단위 질량당 해준 일, 공기 단위 질량의 공기. 뭐 대륙권 하부에서 이제 대기의 밀도는 대략 한 1.2에서 1.3km 정도 되기 때문에 1m 바이 1m 바이 1m 박스를 생각을 하면 그 안에 한 1.23kg 정도의 1.3 정도 될 것 같아요. 1.3kg 정도의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대략 1m 바이 1m 바이 1m보다 조금 작은 박스의 공기가 1kg 정도 되겠죠. 대륙권 하부에서. 그 정도의 공기를 가정했을 때 그 공기가 도대체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받게 해주는 일의 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위 질량당 공기가 해주는 양을 따져보면 P 곱하기 델타 알파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P 곱하기 델타 V예요. 그래서 압력, 이제 그 박스, 공기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 박스에 가해진 압력 혹은 내부에서 가해주는 압력 곱하기 이 공기의 박스의 부피 변화. 근데 이제 단위 질량당이니까 그냥 라지 V를 안 쓰고 n분의 V라고 해서 스몰 V를 쓰면 되는데, 이게 조금 대기과학에서는 이제 그냥 물리에서 연력학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대기과학에서는 왜 스몰 V 대신 알파를 쓰냐면 스몰 V가 우리가 남북 방향 속도를 나타낼 때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같은 노테이션이 섞이는 걸 싫어해서 요거를 그냥 알파라고 써요. 근데 알파는 스몰 V다라고 생각을 개념적으로 부피다, 단위 질량당 부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정 압력에 그러니까 압력이 있고 그 압력 곱하기 그 단위 질량이 들어있는 그 박스의 부피가 변하는 만큼을 곱해주면 그게 외부에 해준 일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건 왜 그런가겠죠. 왜?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변환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저는 이품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대입학 쪽에서는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V 대신 알파. 나머지는 다 똑같고.
자, 이제 쉬운 것부터 합시다. 요게 왜 요걸로 변환될 수 있는가?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가? 공기에 대해서 라고 질문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컨셉을 변환하기 전에 우리가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겠죠. 그죠? 단위 질량당 일이 P 델타 알파로 표시가 되는데 도대체 일이 뭐길래?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일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배웠죠, 물리 시간에. 이제 m이라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어떤 물체를 우리가 n이라는 힘으로, F라는 힘으로 밀어주면 F라는 힘으로 밀어주고 그 밀면서 X만큼 움직이면 F 곱하기 X 이동한 만큼, 그래서 가해준 힘 곱하기 가해준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큼이 우리가 해준 일이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어떤 방향으로 줬을 때 그 방향으로 이제 F만큼 줬을 때 그 방향으로 X만큼 이동하면 F 곱하기 X, 뭐 델타 X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델타 X만큼이 우리가 내가 직접 거기를 해준 일이다 라고 배웠죠. 그쵸? 자,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힘 곱하기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큼이 이제 일인데,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운 컨셉이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왜 일이 됩니까? 라고, 왜 그 박스에 해준 일이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컨셉처리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도 좀 이쪽에 이해가 짧아서.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요런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제가 여기에다가 F라는 힘으로 이렇게 X만큼, X의 거리만, 여기 있을 때 X의 거리만큼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밀어줬을 때 실제로 내가 해준 요 F 곱하기 델타 X가 얘가 내가 밀어줌으로 인해서 밀면 얘가 속도가 생기겠죠. 그렇죠? 얘게 이제 누적되는 운동 에너지와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여기서 가해준 운동 에너지를,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도록 내가 일을 해줬는데, 일을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줬는데 여기 쌓여있는 그 운동 에너지만큼이 내가 한 일이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 좀 사족이긴 하지만 제가 F라는 값으로, F라는 힘으로 뭐 F라는 힘으로 이제 X만큼, 뭐 이렇게 합시다. 그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서 F라는 힘으로 델타 X만큼 밀어줬을 때 요 내용이 제가 나중에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같아요. 이게 m이라고 했을 때 제가 F라는 힘으로 이렇게 밀어줬다면 요만큼이 얘가 가지게 된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결국 이게 내가 물질한테 준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게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되는지 뭐 요거는 번외편으로 지금부터는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는 약간 쉰다는 느낌으로 요게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자, 생각해봅시다. m이라는 물체가 있고 제가 F라는 힘으로 밀어줬어요. 그래서 델타 X만큼의 거리가 갔어요. 물론 그 사이에 델타 T라는 시간이 흘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m이라는 물체를 F라는 힘으로 밀어주면 F 이퀄 ma니까 가속도는 뭐죠? 가속도는 m분의 F겠죠. 맞아요? 그래서 가속도는 내가 일정한 힘으로 밀어줬고 질량도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일정해요. 상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얼마의 시간 동안 밀어줬을지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내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0부터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얘를 꾸준히 F라는 힘으로 밀어줬다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가속도는 뭐죠?
속도의 증가량이죠. 단위 시간당.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가속도 a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여기서 가지게 되는 마지막 최종 속도 v는 뭐죠? a라는 가속도로 t라는 시간 동안 밀어줬으니까 a 곱하기 델타 t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맞나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f 곱하기 델타 x가 있고 2분의 1 mv 제곱이 있다고 치면 2분의 1 mv 제곱을 얘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저 파트를 요 두 번째 요 파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2분의 1 m v 제곱이죠.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2분의 1 mv 제곱을 우리가 v 값을 알고 있죠. v 이꼴 a 곱하기 델타 t니까 요거를 a 곱하기 델타 t로 써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m a 제곱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걸 하나만 해봅시다.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이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속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속도가 올라가고 델타 t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v라는 속도를 가지고 v라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쫙 증가할 때 t라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흐르면 그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죠? 이동한 거리. 예를 들면 델타 x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델타 x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속도를 이제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그냥 곱할 수는 없고 시간하고 속도를 시간으로 이제 적분한 것이 그렇죠? 결국은 이동한 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한다고 치면 요 윗면적이 결국은 이동한 거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동한 거리는 뭐냐? 요 삼각형. 그렇죠? 요거는 델타 t 곱하기 이쪽 길이는 a 곱하기 델타 t니까 요 변 길이가 이거고 a 곱하기 델타 t가 요거고 델타 t가 이쪽 변의 길이니까 결국 이 값은 그 반절만이니까 2분의 1 a d 공간이 좀 부족해요. dt의 제곱이겠죠. 그렇죠? 뭐 제곱 델타 t의 제곱인 것, 뭐 공간이 부족하니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2분의 1 a 델타 t는 델타 x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2분의 1 a 제곱이지만 a 델타 t 제곱은 결국은 델타 x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m a 그리고 2분의 1 a d t 제곱인데 요게 델타 x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x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걸 델타 x로 다시 써봅시다. 델타 x예요. 그렇죠? 자, MA는 그럼 무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죠. MA는 사실은 F라는 힘을 줬을 때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녀석이 가속도가 A가 나오니까 M 곱하기 A는 결국 F죠.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은 F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2번이 1번하고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F라는 힘으로 M이라는 녀석을 델타 X의 거리 동안 밀어주면 그 사이에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만큼이 이 운동 에너지가 그렇게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수학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F 곱하기 델타 X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가지게 된 에너지가 우리가 준 일이고 그 일만큼은 그 양은 F 곱하기 델타 X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냥 번외편으로 해드렸어요. 뭐 이건 대기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과학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냥 물리학에서 배우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 한번 리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리뷰를 그냥 한번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좋아요. 뭐 이제 다 상관없고 이제 대과학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대과학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뭐 그간 제가 한 말들은 결국은 일을 해준 일 W라는 것은 F 곱하기 델타 X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요 일, 단위 질량당 요 일이 왜 P 곱하기 델타 알파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에만 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M으로 나눴으니까 그냥 요것도 단위 질량당 어떤 부피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뭐 1m, 1m 바이 1m가 조금 안 되는 작은 박스겠죠. 뭐 작진 않죠. 한 이 정도 되는 상자니까. 그 상자의 공기가 이제 1kg이 들어있다고 칠 때 우리가 부피 변화를 모든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부피의 변화가 x 방향으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처럼 부피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P라는 압력이 너무 강해서 이제 이쪽으로 밖으로 여기 있는 공기들을 밀어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스톤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압력을 가해주면 피스톤이 쫙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여기 뭐 안 보이는 가상의 벽면이 하나 있고 이 벽면이 우리가 저기 들어있는 이 공기들의 압력에 의해서 요만큼씩 밀렸어요. 그 밀린 만큼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해줍시다. 델타 x만큼 변화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뭐 조금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좀 잘라낼게요. 그럼 결국은 부피의 변화가 생기겠죠. 자, 요만큼이 부피의 변화인데 자, 요만큼의 부피의 변화가 생기고 요만큼이 솔직히 말하면 요 부피가 뭐 좀 부피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다들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만큼의 요 새로운 부피가 요게 델타 V겠죠. 맞아요. 그리고 델타 V는 뭐 y, z 방향은 안 바뀌었으니까 z, y, 뭐 yz라고 할게요. y 곱하기 z, 저 면적 곱하기 델타 x겠죠. 그렇죠? 요게 v가 바뀐 양이겠죠. 이렇게 말을 안 되냐 펜이. 이렇게 되겠죠. 요게 델타 v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뭐죠? f 곱하기 델타 x죠. 그럼 f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f 곱하기 델타 x는 f는 힘이니까 이 공기가 이 벽면이 막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벽면에 가해준 어떤 힘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면이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이런 가상의 벽면이 있다라고 치면 이 벽면에 가해진 힘 F는 압력 곱하기 요 면적이겠죠. 그래서 F는 결국 뭐냐 프레셔 곱하기 저 면적이니까 Y 곱하기 Z예요. 그렇겠죠? 이게 단면적이고 단면적 곱하기 압력이 이제 F고 그렇죠? 곱하기 델타 X는 이게 실제로 해준 일 W인데 그렇죠? 요거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 요게 실제로 이제 W겠죠. 맞아요? 그래서 잘 보면 요 Y, Z, 델타 X가 Y, Z, 델타 X는 부피의 변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요거를 지우고 쓸게요. 이제 이런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요 W라는 것이 우리가 위치가 썩 좋진 않지만 일단은 쓸게요. P 곱하기 델타 V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뭐 여기 사실은 m으로 나눴으니까 이 부피가 이제 m분의 v예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부피 변화. 그러니까 스몰 v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m분의 w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요게 결국은 단위 질량당 해준 1이 된다. 그래서 요걸 만약 스몰 v라고 쓴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여기는 알파라고 쓴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좀 이해가 좀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요 m분의 w가 p 곱하기 델타 v로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요거로 표시될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죠, 전혀?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쉬운 파트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파트는 그러면 m분의 델타 U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왜 CV 델타 T 그러니까 결국은 CV는 상수니까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는가? 델타 U를 왜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은 1차원적으로는 되게 명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도를 정의할 때 처음에 개념을 정의할 때 온도를 내부 에너지에 비례하게 정했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사실은 공기의 온도라는 것은 공기의 내부 에너지의 그냥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겠죠. 근데 이제 온도하고 내부 에너지는 단위가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단위를 그냥 바꿔주는 비열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단위 질량당 이제 에너지고 그래서 줄 퍼 킬로그램이고 근데 얘는 켈빈이니까 1켈빈이 1줄 퍼 킬로그램당 1켈빈이 줄 퍼 킬로그램당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1kg의 공기를 1도 올리는데 드는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열로 그냥 곱해주면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우리가 온도 자체를 내부 에너지로 정의를 했으니까 단위 변환만 일어나게 해주는 앞에 이제 비열 상수만 있으면 되겠죠. 자, 요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너무 자명해요. 그렇죠? 그죠? 자, 요게 제가 1차원적으로 드리는 설명이고 가장 쉽게 드리는 설명이고 근데 이제 요거는 너무 이제 중간에 우리가 디테일을 많이 빼먹은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사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원하면 듣고 이해를 하시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요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었었죠. 이제 어떤 이제 공기가 있으면 어떤 우리 생각하는 컨트롤 볼륨이 있고 그 컨트롤 볼륨 안에 많은 분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자들의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있다면 각각의 분자들이 있고 그 각각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있다면 그 운동 에너지의 전체 양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 개수하면 그 운동 에너지의 전체 양이 되겠죠. 그렇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 막 분자들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은 25도일 때 산소의 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인가를 평균적인 통계로 나타낸 건데 25도만 돼도 굉장히 빠른 속도 막 한 500m/s로 평균 막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로 움직이는 것에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그게 결국은 내부 에너지고 그 내부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이제 온도에 비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2분의 3 nRT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수겠죠. 그렇죠? R은 상수고 이제 N은 몰수니까 사실은 N은 요쪽으로 넘겨주면 사실은 몰수로 전체 분자 개수를 나누면 요게 그냥 아보가드로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몰수라는 건 그냥
어떤 양의 개수를 그냥 간단히 표현해 놓은 상수고, 이제 1몰이라는 것은 상수고, 몰수 곱하기 그 숫자를 곱해주면 실제 개수가 되겠죠. 분자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로테이션이 없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원자 분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자가 원자 하나로만 이루어졌을 때 그냥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가질 때 이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도로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온도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정한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기왕 우리가 개념을 깊이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계산을 해봅시다. 자세히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의 합이 결국 온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고 그렇죠? 자 지금 다시 조금만 변화를 해볼게요. 조금만 변화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단위 질량당 이제 내부 에너지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으로 나눠 봅시다. 이거 전체는 사실은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그냥 크게 쓸 수가 있고 전체는 그렇죠? 토탈 카이네틱 에너지죠, 이게. 이걸 카이네틱 이거 지워지네.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단위 질량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이거 오늘 왜 이러니 예핀이 단위 질량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위 질량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요거는 그냥 n분의 k이고 요걸 다시 보면 n은 몰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 아래로 내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n. 이렇게 되면 뭐죠? 1몰당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지 있죠. 요게 몰러 매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분자의 몰 질량. 그렇죠? 1몰당 얼마나 되는지 질량이. 그래서 공기의 몰 질량은 뭐 얼마죠? 한 30g per 몰이니까 30g이니까 0.03km인가요? 0.03km per 이제 몰 정도 되겠죠. 이게 그 값이고 요거를 우리는 보통 m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m. 몰로매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m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요 m분의 r 스타 이제 유니버설 가스 컨스턴트를 공기의 몰로매스로 나눠준 요 값을 우리는 이제 실제 우리가 쓰는 그 R 가스 컨스턴트로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 RT가 돼요. 그리고 요 값이 287 이제 줄 per 킬로그램 per K 정도 돼요. CV랑 단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8.813을 결국은 0.03 킬로그램 per 몰로 나눈 거예요. 이걸로 나누면 대략 287 줄 per 이제 몰 날라가고 킬로그램 per 켈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지금 내려가 있긴 하지만 이거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 에너지 자체를 2분의 3RT.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는 델타 T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한 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이제 여기에 조금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뭐냐면 지구상의 이제 공기의 대기의 분자는 대부분 1원자 분자가 아니에요. 2원자 분자죠. 산소, 질소, N2, O2.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직진하는 이렇게 이동하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아령처럼 붙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도는 에너지도 있어요. 이걸 이제 회전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제 회전 에너지만큼이 또 RT만큼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은 회전 에너지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 실제로 이 회전 에너지까지 고려를 하면 2분의 3RT가 아니라 전체 카이네틱 에너지 병진 운동 플러스 회전 운동을 다 합치면 2분의 5RT만큼의 이제 실제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단위 질량당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5RT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요 2분의 5R 요 값이 요 CV예요. 단위가 같았었잖아요. 그렇죠?
단위가 같았을 때부터 뭔가 냄새가 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자, 2분의 계산 아주 간단한 계산 하나 해봅시다. 2분의 5 R이 결국은 CV인 거죠. CV. 자, 요거 우리가 287인 거 알죠? 287 줄 per 킬로그램 per K니까 대충 계산 한번 해보면 되겠죠. 뭐 아주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제 717 정도의 값을 얻게 될 거예요. 요게 이제 CV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이 CV T다. 그래서 만약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 혹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낸다면 이제 요거는 n분의 UV는 요거 CV DT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n분의 델타는 CV는 상수니까 안 변하니까 결국은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는 건 온도가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CV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조금 좀 지저분하지만 뭐 예, 이렇게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좀 깊이 있는 내용이고 만약 이 과정이 좀 복잡해서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온도라는 것 자체가 내부 에너지로 이제 내부 에너지에 비례하도록 정한 것이다.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는 값일 뿐이다라는 이 컨셉. 그리고 앞에 그 비례상수가 비열을 쓰면 된다라는 정도만 소화를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고자 했고 이제 요 기본적인 컨셉 에너지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는 결국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 요게 기본 컨셉이지만 우리는 단위 질량당 처리를 해주고 그거를 우리에게 익숙한 대기의 변수 값인 T, 뭐 프레셔, 아니면 볼륨 뭐 이런 값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우리의 결과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CV 델타 T는 플러스 그리고 P 델타 알파. 뭐 사실은 알파가 아니라 스몰 v죠. 단위 질량당 부피.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더 편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퀄 Q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여기다가 조금만 더 뭔가를 붙이면 이 형태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볼륨이 변하는 거를 측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걸 없애는 방향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컨셉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쓸게요. P 우리가 V는 RT였죠. 이거보다는 뭐 이렇게 합시다. P 이퀄 우리 기체 대기의 상태 방정식 생각해보면 P 이퀄 로 RT였죠. 그렇죠? 그런데 로가 뭐였죠? 로는 밀도죠. 그렇죠? 밀도는 뭐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렇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거 보면 그럼 밀도분의 1은 뭐죠? 밀도분의 1은 질량분의 부피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부피가 로분의 1이에요. 로분의 1이 뭐냐면 결국은 얘가 스몰 v예요. 스몰 v. 뭐 알파라고 썼던 스몰 v인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로를 v분의 1로 쓴다고 치면 pv 이쪽으로 보내고 pv는 rt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거의 변화율 한번 구해볼까요? 얘 변화율이라고 변화율 구하면 프레셔랑 부피는 둘 다 변할 수 있죠. 그리고 R은 상수니까 안 변하고 T는 온도니까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변화율을 다 카운트를 하면 P가 변해서 생긴 변화율이 있고 부피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그렇죠. 프레셔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부피가 변해서 생긴 변화율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이 녀석이죠. 그렇죠? 그거는
R은 상수니까 그대로고 델타 T 온도가 변해서 생기는 이제 변화율과 같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걸 얻을 수가 있는데 이용하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델타 V를 없앨 수가 있죠. 똑같이 PdV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이거를 뭐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빼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뭐 빼준다기보다는 이거를 뭐 좀 정리해서 써볼까요? 요거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요거 이쪽으로 좀 옮기면 그리고 요것도 뭐 이쪽으로 좀 위치 조정 좀 할게요. 그래서 다시 쓸게요. RDT 먼저 쓸게요. RDT 그리고 얘 이쪽으로 다 옮긴다고 칩시다. 다 이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P 델타 V 붙고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도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델타 P V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그대로 얘한테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 통째로 그대로 이쪽에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물이 뭐 간단하겠죠. CVR CV 플러스 R 그리고 오늘 펜이 좀 느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좀 딜레이가 있어도.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상쇄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남겠죠? 마이너스 V 먼저 쓸게요. 그냥 V 곱하기 델타 P는 Q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사실은 델타 P 우리가 압력 변화는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 변화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폼을 쓰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이 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이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데이버에서 폼이다라고 하고 이 두 개를 이제 조금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CP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CP는 정압 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 CV는 이제 볼륨이 늘어나지 않게 볼륨을 이제 뭐랄까 이제 딱 고정해 놓고 이제 온도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재는 거고 그래서 정적 그래서 적이 부피니까요. 그 부피를 일정하게 해놓고 온도 1도 올릴 때 드는 에너지를 구한 거고 정압 비열은 뭐냐면 이제 부피는 변해도 돼요. 대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형태로 온도를 1도 올릴 때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지를 계산한 건데 온도를 올리면은 사실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온도를 올리면 사실은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팽창할 때 뭐라 그랬죠? 일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RT만큼의 일을 받게 해주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CV보다 R만큼 저 정압 비열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CP는 CV 플러스 R이다. 무슨 얘기죠? 결국은 대기에 대해서 CV가 2분의 5R이었는데 얘는 결국 사실 2분의 7R이겠죠. 그렇죠? 7이에요, 이거. 그래서 CP는 2분의 7R이고 우리는 결국 가장 많이 쓰는 폼은 CP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이제 V 혹은 알파 곱하기 DP를 는 Q다 라고 이 형태를 가장 많이 쓴다.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적어 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네모 상자 하나 칠까요? 예, 중요한 거니까. 자, 네모 상자 하나 쳐드릴게요. 네모 상자.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요게 가장 많이 쓰는 폼이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온도의 변화를 적죠. 온도의 변화를 적어서 단위 시간당 온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뭐 그리고
그 단위 시간당 압력이 얼마나 변했는지 재고, 이것도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일을 얼마나 해줬는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트 단위가 와트가 되죠. 그렇죠? 일률이 돼서 일률은 보통 J라고 표시를 많이 해요. J라고 기호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요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사실 우리 방정식에서는 많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CP.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사실은 이런 형태를 많이 써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이것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값이죠. 시간에 따라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값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일률. 아까 이제 Q를 이제 시간으로 나눈 단위 시간당 일을 얼마나 해주고 있는가. 우리 와트라는 단위 쓰죠. 그래서 많이 익숙하죠. 사실 전기 에너지 쓸 때 우리가 와트 그 전기가 요 백열 전구 혹은 요 이제 이제 PC가 몇 와트짜리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1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는 기구이다라는 걸 표시할 때 와트를 쓰잖아요. 그거가 J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일률로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제 요만큼의 온도가 오르거나 그렇죠? 아니면 요만큼의 형태로 이제 뭐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형태이고 근데 하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릴 때 이 형태를 꼭 기억하시기를 항상 권해요. 이 형태를 뭐 다시 뭐 써드릴게요. 요거 그냥 t로 안 나눈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CP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알파 D P는 이제 Q다라는 요 형태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온위 같은 것을 유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이 형태가. 그래서 이 형태도 뭐 이 형태를 완성된 형태, 시간 변화율이라는 형태로 이 형태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는 이 형태를 꽤나 많이 쓰니까 이 형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CP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CV에다가 R을 더해주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CV는 5분의 2 RT인데 CP는 5분의 7 RT가 되고 CP는 여기 안 적혀 있지만 계산해 보면 대략 1004 정도 나와요. 1004 줄퍼 킬로그램 퍼 줄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 나와요. 이제 비열하고 단위가 같았었죠. 1kg을 1도 올리는데요. 몇 줄이 드는가. 그래서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부피는 팽창할 수 있고 압력을 유지하면서 1도를 공기 1kg을 1도 올리려면 1004줄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전 숫자 717 요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저는 사실 요거 외워요. 왜냐면 1004는 좀 외우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1004로부터 외우고 그걸로부터 CV도 역추적하는 저는 경우가 많고 R도 사실 200 이제는 많이 해서 287이라고 그냥 외우는데 278이라고 외우는데 옛날에 저도 학생일 때는 저 1004로부터 그것도 거꾸로 유도했어요. 왜냐면 2분의 7R이 CP 1004기 때문에 그러면 7분의 2로를 곱해주면 다시 R 값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오케이? 뭐, 이 정도면은 1차적으로 이제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도가 된다는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